새벽 5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낡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며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70대 후반의 나이에 상당히 노쇠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했으며 등은 수십 년간 무거운 짐을 나르며 자연스레 굽어 있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쓰레기통 옆에 놓인 종이박스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스를 집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야지. 우진이를 위해서. 김동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에는 10살 손주 김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었죠. 부모를 일찍 여인 우진이를 할아버지 혼자서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장병 치료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 폐지를 주우며 손주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나이가 들며 체력이 따라주지 않자 폐지 줍는 일을 선택했어요. 비록 수입은 적었지만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아픈 손주를 돌보기에는 더 나은 선택이었죠. 동이틀 무렵 김동수 할아버지는 작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조금 더 넓은 도로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리어카에 실린 폐지 더미를 바라보며 오늘의 수입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벌어들이는 돈은 약 2만 원 정도겠군요. 우진이의 약값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조금만 더 찾아보자. 김동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환청이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 손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1시간이 더 지났을 무렵 할아버지의 리어카는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우진이가 깨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했죠. 김동수 할아버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리어카를 끌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폐지를 많이 주어 리어카가 더욱 무거웠습니다. 골목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김동수 할아버지는 길가에 불법 주차된 검은색 벤츠 한 대를 발견했어요. 차가 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리어카가 지나가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리어카를 조정하며 벤츠 옆을 지나가려 했어요. 그러나 리어카의 무게 때문에 완벽하게 제어하기가 어려웠죠. 다음 순간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의 모서리가 벤츠의 옆면을 살짝 스쳤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 이거 뭐야? 내 차 긁었어? 소리를 지른 남자는 건설업 사장인 박준태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김동수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을 꽉 쥔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리어카에서 손을 떼고 몸을 움츠리며 연신 사과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용서를 구하는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준태는 할아버지의 사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할아버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죠. 박준태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김동수 할아버지의 어깨는 더 깊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의 등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박준태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벌어진 소동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욱 당혹스러워했어요. 그는 수십 년간 정직하게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박준태의 말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향한 모욕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처지를 비웃으며 마치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고 또 참았죠. 손주 우진이를 생각하며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아픈 우진이가 약을 먹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것만으로도 이 모욕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박준태는 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긁힌 자국은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죠. 그것은 우진이의 수개월치 약값이자 생활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진이를 돌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이 시간 골목 입구에서는 한 남성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차림새에 지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법률사무소 대표인 박정훈 변호사였죠. 그는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훈의 걸음걸이는 침착했고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는 듯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가 다가오자 박준태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태도와 달리 박준태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분노의 핏줄이 돋아났고 호흡은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정훈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죠. 박정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박준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박준태의 질문에 박정훈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네,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김동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훈은 할아버지의 당혹감을 눈치채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들이 되어드리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김동수 할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어요.
오랜 세월 홀로 손주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이 순간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박준태는 이 상황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정훈의 차분한 태도에 약간의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정훈의 단정한 옷차림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며 이 사람이 단순한 행인이 아님을 직감했죠. 박정훈은 천천히 김동수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길에는 위로와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훈은 이제 박준태를 향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법률 전문가다운 논리적인 접근이었죠. 첫째, 당신 차량은 불법 주차 상태였습니다. 박정훈의 첫마디에 박준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피해 규모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정훈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준태는 점점 더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죠.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김동수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박정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준태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노에 찬 얼굴에서 이제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치 날개가 꺾인 독수리처럼 기세가 꺾였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어요. 야,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박준태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죠. 박정훈은 마지막으로 박준태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박준태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싶다면 법적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경찰이 오면 곤란해지는 건 당신입니다. 박준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땀은 이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죠. 한때 당당하게 김동수 할아버지를 모욕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박준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벤치의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죠. 그의 도주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박정훈과 김동수 할아버지에게 응원의 미소를 보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김동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도와준 낯선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궁금증이 함께 담겨 있었죠. 박정훈은 할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아들, 이라니 그런 말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김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래도록 혼자서 어려움을 감내해온 그에게 타인의 도움은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낡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조금 전과는 달리 이제는 안도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박정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릴 적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도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한이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눈빛이 흐려졌어요.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어 손자인 자신을 키웠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죠. 그래서 그는 매일 후회했어요. 할아버지께 보답하지 못한 것을. 김동수 할아버지는 박정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방울이 맺혔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 박정훈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깔끔한 명함에는 박정훈 변호사, 정의법률사무소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거친 손과 대조적으로 명함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명함을 소중히 여기듯 낡은 지갑 속에 넣었어요. 오랜만에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정훈은 할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어요.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 이야기까지. 김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우진이의 심장병 이야기, 매달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박정훈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종종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고 필요한 정보는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정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는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이를 활용해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동수 할아버지는 리어카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는 여전히 오늘의 폐지를 수집소에 가져가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박정훈은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함께 리어카를 밀며 그들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박정훈은 김동수 할아버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진이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그에게 박정훈의 도움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의 빛과 같았어요. 그는 가슴속으로 손주 우진이에게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죠.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신청부터 시작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의 상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박정우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도왔죠. 그의 법률적 지식과 행정 경험 덕분에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어서 노인 복지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너무 더웠어요. 박정우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진이의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했죠. 박정우는 심장병 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았어요. 각종 재단과 의료기관에 문의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몇몇 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박정우는 김동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원 승인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박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우진이의 치료비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박정우는 이어서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식품 지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우진이가 조심스레 나왔어요. 10살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박정우는 우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인사했죠. 우진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인사에 답했어요. 박정우는 우진이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우진이는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왠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우는 할아버지와 우진이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후 박정우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지원금이 나올 테니 건강에 신경 쓰고 우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손주 우진이의 치료비 걱정도 훨씬 줄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박정훈 변호사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꾸준히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돌봤어요.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우진이의 병원 진료에도 동행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진이는 좀 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진이의 건강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규칙적인 약 복용과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좋아진 식단 덕분에 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우진이의 표정이었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자주 피어났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 역시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를 누렸죠.
오랜 세월 구부정했던 그의 등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고 얼굴의 주름도 조금은 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만 있지 않았어요. 박정훈의 진정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할아버지와 우진이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죠.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어요. 박정훈의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바쁜 법률사무소 일정 속에서도 그는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종종 퇴근길에 그들의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우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시간들은 큰 기쁨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박정훈은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박정훈의 집을 방문한 두 사람은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그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정훈의 아파트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고 편안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박정훈은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우진이는 오랜만에 맛보는 다양한 음식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박정훈은 할아버지와 우진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의 아파트 근처에 작지만 깨끗한 빌라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병원과도 가깝고 우진이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죠. 김동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그는 박정훈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는 오랫동안 살아온 낡은 집을 정리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곳에 얽힌 추억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죠. 우진이의 부모님이 남긴 사진첩, 우진이가 아기였을 때 신던 작은 양말,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박정훈은 이사를 돕기 위해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직접 트럭을 대여했고 몇몇 물건들은 새 것으로 바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내내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돕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아담한 거실, 두 개의 방,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창문까지. 무엇보다 화장실과 부엌 시설이 현대적이어서 생활하기 편리했습니다. 우진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신이 났어요. 그는 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했어요. 박정훈이 준비해온 음식들로 간소하게 차린 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소리가 새 집을 가득 채웠죠. 식사 후 박정훈은 김동수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이 말에 김동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딸과 사위를 잃고 홀로 손주를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아들이 생긴 건가? 할아버지의 떨리는 말에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손으로 포근히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는 약속과 다짐이 담겨 있었죠. 뒤편에서 지켜보던 우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는 박정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삼촌이 생긴 거네요. 우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박정훈은 우진이를 품에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작은 가족은 이미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그날 밤 김동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우진이의 치료비 때문에 밤잠을 설칠 필요도 없었어요. 그의 꿈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진이 역시 새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꿈과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이었죠. 박정훈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왔지만 이번만큼 깊은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에게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는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대신 그의 손에는 우진이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죠. 매일 아침 우진이와 함께 학교 가는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걸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고 구부정했던 등은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규칙적인 병원 치료와 영양가 있는 식사 덕분에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마와 싸우느라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야 경험하기 시작했죠. 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을 사귀었고 박정훈 삼촌과의 주말 나들이도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자주 찾았어요. 그는 우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건강검진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일이 많아도 그는 항상 이 작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죠. 그에게 이들은 이미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박정훈은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봄꽃이 만개한 공원은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정훈은 우진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었고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박정훈은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박정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이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꽃 몇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할아버지와 박정훈에게 꽃을 건넸어요. 작고 소박한 꽃이었지만 그 꽃다발에는 우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어른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꽃을 받았죠. 돌아오는 길 우진이는 박정훈의 등에 엎여 잠이 들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낸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와 박정훈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오직 감사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우진이를 재우고 난 후 김동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박정훈 역시 자신의 집 창가에서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김동수 할아버지와 우진이를 만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그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그는 미소 지었죠.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선한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벤츠 차주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고단함도 잊혀졌어요. 남은 것은 오직 따뜻한 인연과 희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가는 길은 그 무엇보다 행복했죠. 선한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